세계 미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입니다. 인간 수명 연장의 기술,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것인가? 텔로미어는 진핵 생물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반복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DNA 조각이다. 염색체 말단의 손상 혹은 근접한 염색체와의 융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핵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DNA 복제가 일어날 때 길이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DNA 중합 요소가 염색체의 끝까지 복제를 계속할 수 없고 반드시 RNA, 시발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텔로미어는 그리스어로 끝을 뜻하는 텔로스와 부분을 뜻하는 메로스가 만나 붙여진 이름이다. 일부 세포에서는 줄어든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텔로머레이즈 효소가 분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텔로머레이즈 효소가 분비되지 않은 세포의 텔로미어는 단축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분열을 멈추고 노화 상태에 들어간다. 정상세포의 경우 텔로미어의 길이가 수명과 직결된다. 이처럼 세포 복제가 멈춤으로써 죽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DNA 변화로 인간의 자연 수명을 알 수 있다. 평균 텔로미어 길이는 출생할 때 약 11kb에서 노년기에는 4kb 미만으로 감소한다. 텔로 이얼스에 따르면 나이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하는 것보다는 세포의 활력과 연관되어 있다. 한 방울의 혈액만으로도 사용자는 3주에서 4주 내에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평균 텔로미어 길이를 알 수 있고, 같은 연령대 및 같은 성별의 사람들의 결과와 백분위 수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 염증, 생활 습관 및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화하는 기타 요인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노화를 위한 청사진이 함께 제공된다. 시간이 흐르면 먼지가 쌓이듯 DNA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화학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생명체의 설계도인 DNA를 통해서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해지는 유전 정보는 DNA라는 언어로 쓰여 있고, DNA 염기 서열의 변화와 재조합에 의해 형질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유전학의 바탕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유전 정보를 바꾸고 이 변화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후성 유전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후성 유전학이란 DNA 염기 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닌 DNA 주변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연구하는 분야를 일컫는다. 후성 유전학에서 DNA 염기 서열 변화가 아닌 외부 환경의 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메틸화와 히스톤 단백질 번영이다. 후성 유전적 코드는 염기 서열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는 DNA 염기 서열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쌍둥이들의 후성 유전적 프로파일을 비교하면 멀리 떨어진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들은 비슷한 환경에 자란 쌍둥이들보다 프로파일의 차이가 크다. DNA 메틸화. 우리가 주목할 것은 DNA 메틸화다. DNA 메틸화 분석을 통해 포유동물 수명을 계산할 수 있다. 유전학에서 핵심이 되는 메커니즘이 DNA에서 염기가 바뀌는 돌연변이라면, 후성 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유전자 형질 발현을 조절하는 화학적 변형 중 하나인 메틸화다. 메틸화는 DNA 염기에 메틸기가 달라붙는다는 뜻이다. DNA의 염기 서열 중 시토신과 구아닌 두 염기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CpG라 하는데, 여기서 시토신이 메틸화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염기 서열에는 CpG가 밀집되어 있는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런 영역은 CPG 섬이라 부른다. 최근 DNA 메틸화가 그 사람의 연령을 기억한다는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과학원 CSIRO의 분자 생물학자 벤저민 메인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DNA 메틸화 현상을 분석해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자연 수명을 계산해냈다. 자연에 의해 규정된 수명,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수명을 자연 수명이라 한다. 질병 등의 변수를 배제하고 노화율에 기초한 수명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신체의 유전자 기관에는 조금씩 오류가 쌓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쁜 단백질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언젠가는 세포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대사작용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세포의 수명에 한계가 있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늙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 수명 모델을 인간의 자연 수명에 적용해 38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인류 학자들은 초기 인류의 수명이 40년이라고 추정해 왔는데 그 수치에 가까운 결과다. 반면 과학자들이 추정한 자연 수명보다 더 높게 나온 동물들도 있다. 북극 고래의 경우 연구진이 수명 모델을 적용해 나온 자연 수명은 268년이나 되었다. 핀타섬 거북 또한 자연 수명이 100여 년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연구진의 결과는 120년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은 어디까지 늘 수 있을까? 2016년 네이처에 실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학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 수명의 한계는 115세다. 이는 세계 41개국 인구의 수명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자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수명을 알 수 있다면 남은 삶을 보내는 인간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 그리고 수명 예측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들과 어떻게 접목될까? 미래의 가능성과 변화가 기대된다. 네. 인간의 수명을 예측하고 서로 수명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공상과학의 영화 내용처럼 뭐랄까요? 이런 수명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인생의 남은 시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인공지능. 성인이 하루 동안 무언가를 결정하는 횟수는 약 3만 5천회에 이른다. 여기에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신발이 나에게 더 어울릴지, 쉬는 날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 결정하는 일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대부분은 이례적인 것이며 장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그런 선택을 대신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매우 중대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만일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면 어떨까? 구글과 페이스북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일이 덜어 있다. 사무실이나 거실 소파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결정을 후회한 적도 있고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하지 못해 손해를 본 적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해준다면 어떨까? 최근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선택장애로 고민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할 필요가 없다. 아마존의 스타일 어시스트인 에코룩을 예로 들어보자. 면접을 위해 옷을 고르거나 소개팅을 앞두고 있을 때 상당한 도움을 준다. 여러 가지 옷을 코디해서 에코룩에게 보여주고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어떤 옷이 좋을까? 혹은 소개팅 자리에는 어떤 옷이 내게 어울릴까? 하고 물어보면
더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 코디해준다. 유저를 보고 세심하게 관찰한 뒤 해주는 선택이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명쾌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떤가? 때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뉴스, 음악, 드라마 사이트, 쇼핑몰을 찾지 않아도 내 앞에 가져다 준다.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해 통계를 내기 때문이다. 최적의 결정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면 나를 위해 인공지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이런 상황이 점점 심화되면 인간은 더 이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등 모든 결정을 인공지능이 해준다. 그러면 광고조차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물건을 탐색하고 선택해서 구매할 테니 인간을 유혹할 광고는 필요 없어진다. 인공지능이 결정을 대신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넷플릭스는 우리가 어떤 시리즈를 볼지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넷플릭스에 들어가 기묘한 이야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 재생 버튼을 클릭했다고 하자. 마치 당신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말로 오롯이 당신만의 결정인가? 혹여 넷플릭스의 결정은 아니었을까? 넷플릭스뿐 아니라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은 우리의 기존 선택들을 데이터화하고 통계를 낸 후 알고리즘에 맞춰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것들을 추천해준다. 내가 주도적으로 찾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어느새 내가 보고 듣고 감상할 것들이 마련돼 있다. 기업들의 이런 추천 시스템은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을 줌으로써 거부감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사실 인공지능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직접 하는 결정보다 더 정확할 때도 많다. 인공지능의 결정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자료 검색뿐 아니라 선택을 위한 고민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줄여주니 효율성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문제가 불거진다. 인간에게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주도권을 갖게 된다. 선택은 자유의지의 표현이며 가치관이 반영되기에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해야만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하는 통제가 반드시 행복과 성취감을 주는 것일까?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의 결정을 대신하는 일이 늘어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있다. 다양한 개인들의 정보와 사소한 취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받는 일이 종종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악용해 내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면? 혹은 그들이 나의 의사결정을 조작한다면? 기업이나 정부기관 혹은 해커들은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정보를 빼내거나 유출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조작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조차 못한다.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이면에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두움도 동반된다. 문제는 기술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제 실험. 기본소득은 수세기 동안 유럽과 미 대륙을 넘나들며 관심의 대상이었다가 최근 팬데믹 사태로 인해 뜨거운 담론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2020년 5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촉발됐다. 미국의 경우 이미 알래스카주에서 영구기금 배당금이라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 합중국 후원자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 인도의 마디아 프라데시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있다. 알래스카주의 기본소득제 실험. 미국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알래스카주이며 1982년 시작됐으니 이미 40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알래스카에는 상당한 양의 자원이 매장돼 있고 넘치는 자원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지 않았다. 석유를 팔아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알래스카 연구기금에 넣고 그 투자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매년 한 번씩 배당금처럼 주민들에게 배분한다.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지급한다. 2008년에는 연간 지급액이 3,296달러에 이르기도 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지급액은 1,606달러였다. 물론 알래스카는 석유 자원이 많은 곳이라 재원이 확실하고 인구 70만 명 규모의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실험. 2013년 스위스에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6년 기본소득제 도입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그리고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국민투표는 부결되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제안된 기본소득안은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미성년자에게 650 스위스 프랑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 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므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다 보니 스위스 국민들은 세금 증가와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를 했고 결국 국민투표는 부결되었다. 또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노동 의욕이 감소해 일부러 이를 포기하고 무임승차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부결의 한 이유였다. 스위스 국민들이 공짜로 주는 2,500 스위스 프랑, 약 300만 원 돈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 개정안 자체에는 2,500 스위스 프랑이라는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측면을 고민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제 실험.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는 민간 단체들이 합작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 동안 지역 주민 930명에게 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를 지급했다. 농지가 없는 극심한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연금 미수령 거주 등록자가 그 대상이었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상당한 폭으로 낮아졌으며 인구가 농업 생산량, 자영업 소득도 모두 증가했다. 나미비아의 경우 재원 마련이나 기본소득제 시행의 환경이 특수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효과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다. 캐나다의 기본소득제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기로 했었다. 매달 1,320달러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방식이다.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한 핀란드 및 네덜란드 등지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부의 소득세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를 다각도로 규명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4,000명이 참가한 이 실험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7월 취소되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취소의 이유였다. 당시 사회복지부 장관인 리사 맥클라우드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며 주민 복지를 위한 해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될 무렵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약 17개월 동안 기본소득을 받고 있었다. 참가자들 217명과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정성적 인터뷰를 진행했고 40명과는 심층 인터뷰를 가졌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는 연구자들에게서 몇 가지 흥미롭고 유용한 패턴이 나타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설문 대상 대다수가 기본소득 프로젝트 시행 이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다. 알코올 섭취와 흡연이 절반가량 감소했고 79%는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졌으며 83%는 더 나은 정신적 웰빙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응급실 방문이나 의사 면담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기본소득제 실시로 대다수의 심신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는 기본소득이 공중보건 서비스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으며 일반 공중보건에 있어 유용한 전략임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의견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없애 일할 의지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프로젝트 전과 프로젝트 후에 모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상당수는 기본 소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써 더 좋은 근로 조건을 가진 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기본 소득이 오히려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 셈이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갖고 기본 소득의 성공과 실패를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상당수 국가에서 기본 소득제 실험을 했으나 충분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실험의 중단 여부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났다. 특히 기본 소득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강조하는 근로 의욕 상실 등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행복이나 웰빙 등 신체적 정신적 만족도 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컸음에 주목해야 한다. 네, 이렇게 오늘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됨으로써 새롭게 취업하거나 근로를 할 그런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경우도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전에 많은 나라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가장 알맞고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는 것도 좋겠네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1년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박영숙 저자의 책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